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 행정학을 강의하게 된 하현길입니다. 일단 강의를 들으시려면 강사가 믿음직한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강사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하현길이고요. 1976년에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81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고 86년도에 고려대학교 그 행정학과를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박사학위 논문을 못 써서 박사는 아니고 박사과정의 공부는 끝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빛에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83년 박사과정에 입학하자마자 방송통신대학 계절강좌, 학예 강좌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작년도 2019년도 1학기까지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창 캠퍼스, 지금의 세종시죠.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91년도부터 97년 12월까지 노량진 한교 고시학원, 육서당 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고시학원, 그 다음에 3종 고시학원 등에서 5급 승진 및 7급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학과 지방행정학을 강의했습니다. 강의 경력은 충분한 것 같고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설명을 잘 드리냐에 따라서 재미를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정 중에 설명을 자주 드리겠지만 강의를 한 강좌마다 길게 하진 않습니다.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딱 핵심이 되는 개념만 정리를 분명히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흥미 있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4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행정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행정이 뭐냐 하게 되면 어떤 주어진 일정한 목표, 이 일정한 목표는 대개 정치에서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자체가 일정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뒤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능률적이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특히 이제 1960년대 말 이후에 가치가 행정에 개입되어 이 주장과 다른 입장이 등장하긴 하지만 일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위치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행정은 좌로는 정치, 우로는 경영이라는 이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경영 문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성립 자체가 정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학 시험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행정과 가장 가까운 학문은 뭐냐, 학문의 영역은 뭐냐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을 정치라고 구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달리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위치는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잘 파악하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강의 내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학에서 논의되는 개념 하게 되면 약 400여 개가 논의되는데
이 400여 개의 논이 되게 이제 두 줄이나 석 줄로 정리가 되는 개념이죠. 이거 책에 보면 굉장히 길게 어렵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함께 장점, 단점이 모두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학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가장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는 걸 겁니다. 근데 관료제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 설명하기에 있어서 맨 앞에 막스 베버가 19세기 말에 주장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일단 계층제적 구조를 갖는다. 두 번째, 합법적 합리적 지배가 보편화되어 있다. 세 번째, 대규모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능률을 추구하기 위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리되어 있으면 가장 능률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정리함으로써 그것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계층제 구조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삼각형, 뭐 사다리꼴 모양이다 라는데 삼각형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 조직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물론 이때 장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능률성을 올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계층제, 이 삼각형 조직의 경우는 어떤 점이 장점이냐? 일단 조직이 위아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아래보다는 위가 좋겠죠. 사람들의 경우는 남보다 위에 서야 되겠다, 승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중요한 건 삼각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승진을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경쟁을 해서 이겨서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남보다 좋은 성적을 내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능률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층제 조직의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경쟁을 통해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당연히 조직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때 조직의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능률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계층적 조직의 바로 단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 특히 이제 법을 배우거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가장 많이 듣는 용어, 문장 중에 하나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래 조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나가 맡은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고 그것으로 일이 끝나면 좋은데 일과의 관계에서 명령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군인 아파트의 경우에서는 한 아파트에 소위 말하면 부사관급의 집과 소령, 중령, 대령까지의 집이 한 아파트 내에 있었습니다. 군대 조직을 떠나서 집에 돌아와서 쉬는 시간 동안에는 상하관계가, 계급상의 상하관계가 없어야 되지만 집에 돌아와 있는데도 대령 부인은 대령 부인이고 상사 부인은 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위아래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군인으로서 일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한 사람과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계층제의 단점입니다. 별로 안 좋은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합법적 지배라고 하면 또 어떤 장점, 단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법률 아니면 규칙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조직이 당연히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모든 걸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느냐? 예, 이 지배의 종류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닐 때 다른 것은 인간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아니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지배 형태로서는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잘나서 다른 모든 사람이 따라가려다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지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통에 의한 지배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왕조, 왕가를 생각하면 되죠. 그 집 왕네 집이잖아. 그 아들 왕자잖아. 당연히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제는 법에 정해진 상태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법에 의한 지배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자, 여러분 만일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도로교통법. 자, 횡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아무데나 큰 길을 건너면 무단횡단이라고 하죠. 만일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십시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급해서 좌우를 싹 둘러보고 차 안 오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아이고 10만 원 날아갔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법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으면 가장 좋은 점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저거 하면 어떻게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것을 어긋나서 지적을 받을 때는 벌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뭔가 손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예, 장점이죠. 그러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리겠죠?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점은 뭡니까? 여러분, 일단 모든 상황을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원전 사고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한 운동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하다가 쓰나미 맞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요즘은 변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와 같은 변칙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이 일요일 날은 보통 내가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뭐 아침 12시에 일어나겠다. 난 12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법을 정해놨는데 친구가 10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10시에 만나러 나가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제가 법을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법은 제1조가 그 법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완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수단이란 이야기입니다. 수단. 우리가 되게 목적과 수단을 놓고 보면 목적과 수단을 다 같이
중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느 걸 더 중시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이 목표보다 수단이 더 중요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뒤에 이제 따로 나오는 목표의 대치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로 하니까 굉장히 저거 능률성이 높아지더라. 우리가 경제학의 용어를 들지 않더라도 많이 대규모로 생산하면 그만큼 이득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규모의 경제라는 거죠. 그만큼 능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규모가 커지면 나빠지는 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용어가 뭐냐? 여러분 숫자가 적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지냅니다. 쟤네 집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홀로 키우셨고 형제는 맺히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 다니고 이걸 다 아는 게 보통인데,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사람을 개개인의 입장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의 어떤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서는 인간적인 요소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만을 명확히 잡고 있으면 장점, 단점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강의는 개념 위주의 강의를 하겠다. 짧게 설명하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형태로 강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상대 개념을 빨리 파악하자. 우리가 개념을 잡고 상대 개념까지를 파악하면 시험 보기가 되게 관련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것과의 상대 개념이냐? 관료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능률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되는 대로 오늘 일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아니면 내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관료제 장점이 뭐냐?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탈관료제, 관료제를 벗어나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중요한 우리 세 가지의 개념 요소 중에서 단점으로 등장하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탈관료제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알면 탈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느 겁니까? 하게 되면 관료제의 특징이라도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탈관료제의 특징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관료제 요소에 들어가는 게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관료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어느 거냐? 탈관료제나 관료제 이전에 주목구구식 관리에서 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사행정으로 가면 소극적 인사행정과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적극적 인사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 어느 거냐?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이 아닌 것 어느 거냐? 소극적 인사행정을 생각하는 거 생각하시면 금세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과 뒤, 특히 상대되는 게 뭐냐? 그래서 개념 하나를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되는 개념을 빨리 생각해내시면 그만큼 답을 빨리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가끔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데요. 현대와 현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대는 근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근대는 19세기고 현대는 20세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국가니 현대 어쩌고 해서 행정국가 이런 걸 논할 때 19세기를 입법국가, 20세기를 행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행정국가를 논할 때는 주로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시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20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현재는 21세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특징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대와 현재의 구분 같은 것도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기초를 두고서 강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한테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에 있어의 가치와 사실, 그 다음에 행정 공부를 해야 될 때 꼭 주의해야 될 전제 조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